평범한 요양병원 간병사로 살아가던 그녀. 하지만 손등에 새겨진 화상 자국과 너무도 정확한 그녀의 움직임은 평범하지 않은 과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군장처럼 정리하는 침실, 체온계와 붕대를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치매 노인이 자꾸 부르는 중사님이라는 호칭까지. 과연 정수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나타난 문신투성이 남자와의 대결에서 그녀가 보여준 충격적인 모습의 정체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조용했던 밤이 어떻게 전쟁터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수진의 눈이 떠집니다. 습관처럼 침대 밑 탁자를 확인하죠. 체온계, 붕대, 소독용 알코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군대식으로 정리된 이불을 개고 세수를 마친 후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블랙커피, 그게 전부입니다. 서울 외곽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평안 요양병원은 겉보기엔 평범한 3층 건물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벽면 곳곳에 얼룩이 보이고 복도에선 눅눅한 공기와 함께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정수진이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오전 6시 정각, 정수진은 간병복으로 갈아입고 2층 병실로 향합니다. 복도는 조용합니다. 다른 간병사들은 보통 7시가 되어야 느긋하게 출근하거든요. 하지만 정수진은 다릅니다. 그녀에겐 맡은 환자가 있으니까요. 201호 병실 문을 조용히 열면 박노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5세의 박노인은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가족들은 입소시킨 후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죠. 정수진은 그런 박노인을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정성껏 돌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박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이 여자가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는 듯합니다. 정수진은 박노인의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닦아드리죠.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마치 훈련받은 군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아침은 미역국이에요. 드실 수 있겠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수진은 조심스럽게 박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줍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씹고 삼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간병사 이미영이 부스럭거리며 들어옵니다. 어머, 수진 씨 또 일찍 왔네요. 진짜 성실하다, 성실해. 이미영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대충 손만 씻고 자신의 담당 환자 병실로 향합니다. 정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계속 박노인을 돌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정수진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갑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멀리 한강을 바라봅니다. 손등에 있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햇빛에 하얗게 드러납니다. 그 자국을 만지며 정수진은 잠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중사님, 식사 시간입니다. 갑자기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깜짝 놀라 뒤돌아봅니다. 하지만 옥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만 불고 있을 뿐이죠. 오후 3시 정수진은 박노인과 함께 병원 1층 정원을 산책합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걷습니다. 박노인은 가끔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며 뭔가 중얼거립니다. 저기 헬기가 날고 있어. 정수진이 올려다보면 그냥 흰 구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아요. 헬기가 지나가네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정수진은 박노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병실 한켠에 앉아 간병일지를 작성합니다. 체온, 혈압, 식사량, 배변 상태까지 꼼꼼히 기록합니다. 밤 10시 정수진은 마지막으로 박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는 고요합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며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박노인을 돌볼 때만큼은 부드러워지는 손입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병원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진이 평소처럼 병원에 도착했을 때 1층 로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원장실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노인은 오늘따라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정수진이 다가가자 박노인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중사님, 적이 침투했습니다. 경계태세를 유지하십시오. 박노인의 말은 늘 그랬듯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진지했습니다. 정수진은 박노인을 진정시키며 체온을 쟀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입소했습니다. 3층 특실로 들어간 환자는 70대 후반의 노인이었고 보호자로 온 사람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김태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목과 팔에 선명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삼촌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최고의 치료 부탁드립니다. 김태곤은 원장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진이 박노인과 함께 1층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3층 특실 창문에서 김태곤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간병사들이 모이는 휴게실에서 이미영이 수군거렸습니다. 3층의 새로운 보호자, 뭔가 무서워 보이지 않아? 목에 용 문신도 있고. 쉿, 조용히 해. 돈 많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다른 간병사가 이미영을 말렸습니다. 정수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간병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밤 9시 정수진이 박노인의 마지막 체크를 마치고 병실을 나서려던 때였습니다. 복도에 김태곤이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복도에서 그의 실루엣이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간병사님, 김태곤이 정수진을 불렀습니다. 정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어때요? 김태곤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무 시간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아쉽네. 그런데 간병사님, 군대 다녀오셨나요? 자세가 딱 서 있네. 김태곤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보기에 그런 것 같아서요. 옛날 군대 체질이라며? 밤엔 좀 달라지지 않아요? 김태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수진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동하며 수액 거치대를 그와 자신 사이에 두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정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김태곤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은 재빠르게 몸을 틀며 수액 거치대를 밀어 김태곤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김태곤은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서 정수진은 마치 실수한 것처럼 연기하며 김태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태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이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실수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김태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한 적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김태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정수진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병실을 지나갈 때 문틈으로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사님, 적이 우리 기지에 침투했습니다. 작전 개시하십시오. 정수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오늘따라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김태곤의 검은색 승용차를 지나칠 때 정수진은 번호판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진은 손등의 화상 자국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병원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김태곤은 매일 병원에 나와 3층 특실을 거점으로 삼아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사들에게 커피를 사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김태곤은 휴게실에 고급 원두커피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간병사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3층 보호자님이 또 간식 사오셨네요. 정말 친절하시다. 돈도 많으시고. 이미영을 비롯한 간병사들은 김태곤을 좋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정수진만이 그가 가져온 음식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태곤은 병원 후원의 명목으로 원장에게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물론 참석한 보호자는 김태곤과 몇 명뿐이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병원 환경 개선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김태곤의 말에 원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곤은 병원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수진은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을 돌보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정수진이 박노인의 체온을 재며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적군이 우리 진지를 포위하고 있어. 보급로가 차단될 것 같아. 박노인의 말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지만 정수진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현재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원장이 정수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수진 씨,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박노인 담당을 다른 간병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수진 씨는 1층 세 환자 담당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업무 순환 차원에서. 원장은 정수진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층 어느 병실인가요?
105호실입니다. 그런데 그 병실은 좀 특별해서 원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수진은 105호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유일하게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병실이었습니다. 원래는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급하게 병실로 개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진은 박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 다른 간병사님이 오실 거예요. 박노인은 정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중사님, 전선이 이동하는 건가요? 네, 새로운 임무가 생겼어요. 정수진은 박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수진은 105호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환자는 80대 할머니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105호실은 정말로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복도 끝자락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고 CCTV도 없어서 완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첫날 밤 정수진이 할머니의 마지막 체크를 마치고 간병일지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태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사님. 김태곤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수진은 일지 작성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냥 새로 오신 간병사님께 인사드리려고요. 여기 좀 외진 곳이네요. 김태곤은 병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장 모서리를 훑어봤습니다. CCTV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조용해서 좋습니다. 정수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김태곤은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평범한 간병사입니다. 정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간병일지를 정리했습니다. 김태곤은 그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움직임이 일반 간병사답지 않아서. 김태곤이 말하는 동안 정수진은 조용히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김태곤이 먼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급하게 가실 필요 없죠. 좀 더 이야기해요. 김태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수진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CCTV도 없는데 누가 알겠어요? 김태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정수진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곤은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오히려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역시 뭔가 다르네. 이런 게 군대에서 배운 건가요? 김태곤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정수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수액 거치대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곤은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김태곤이 문을 열고 나가자 정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렀던 본능이 깨어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태곤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밤마다 105호실 주변을 배회하며 정수진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진은 그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진이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하고 간병일지를 작성하고 있을 때 예상대로 김태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네요. 김태곤은 문을 닫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수진은 펜을 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분이 주무시고 계시니 조용히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깨우지 않을 거니까. 김태곤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정수진이 앉아있는 의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 피하지 말고 좀 친해져요. 여기서 일하려면 저와 잘 지내는 게 좋을 텐데. 정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김태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태곤은 오히려 더 세게 잡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거만해? 간병사 주제에. 김태곤이 정수진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순간 정수진이 몸을 틀며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김태곤은 예상치 못한 고통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아! 하지만 정수진이 곧바로 손을 놓아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태곤은 손목을 문지르며 정수진을 노려봤습니다. 감히 나한테. 김태곤이 화를 내며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정수진의 허리에 찬 응급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태곤이 발로 찼던 것입니다. 응급벨은 부서져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부르지. 김태곤은 비웃으며 간병 기록지도 집어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증거도 없고 CCTV도 없고 누가 믿겠어? 김태곤이 다시 정수진에게 다가오려는 그때였습니다. 너, 총은 내려놓고 들어오는 게 국룰이었지. 갑자기 침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태곤과 정수진이 동시에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침대에는 분명히 80대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 실패야. 민간인 구역에서 무력 사용은 금지되어 있어. 할머니가 눈을 뜨고 김태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박노인의 것이었습니다. 김태곤은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보고합니다. 적이 우리 기지에 침투했습니다. 즉시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정수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수진도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였는데 갑자기 박노인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태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중사님, 이번 임무는 민간 작전입니다. 규정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할머니가 정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김태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넌 지금 군 내부 보안구역에 발을 들인 거야. 정수진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김태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정수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간병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김태곤이 말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수진은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 잠입 중인 작전 요원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정수진의 말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김태곤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완료. 대상 제압 준비.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김태곤은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습니다. 정수진은 조용히 수액 거치대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군인의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김태곤이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고합니다.
즉시 이 구역에서 퇴거하십시오. 알았어, 알았다고. 나갈게. 김태곤은 서둘러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정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이 구역에 침입하면 그때는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김태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수진은 수액 거치대를 제자리에 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바닥에 흩어진 간병 기록지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응급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박노인처럼 말했던 것도 신기했지만 자신이 김태곤 앞에서 보인 모습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2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순간적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태곤과의 대치 이후 밤새 잠들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리는 더욱 또렷했습니다.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배고실에 들어가자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노인처럼 말했던 것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정수진은 할머니의 체온을 재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원장이 배고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잘 오지 않는 곳인데 직접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정수진 씨, 어젯밤에 특별한 일 없었나요? 원장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3층 보호자님이 뭔가 불편하셨나 봐요. 간병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원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환자 돌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은 김태곤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간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 보호자님이 화났나 봐. 오늘 아침에 원장님이랑 오래 이야기하더라. 뭔 일이 있었나? 글쎄, 정수진 씨랑 뭔가 있었나 봐. 정수진은 아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태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 함께 왔습니다. 간병사님, 어제 일로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김태곤은 배고실 문 앞에서 정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할머니의 마지막 체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어제 저한테 폭력을 썼잖아요. 사과 받으러 왔어요. 김태곤의 목소리는 작정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선 남자들도 위협적으로 정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정수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인도 있어요. 어젯밤 여기서 저를 위협했잖아요. 김태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도 없고 할머니는 치매 환자라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정수진이 지나가려 하자 김태곤의 부하 중 하나가 길을 막았습니다. 사과하고 가세요. 정수진은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대1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안 비켜줄 거예요. 여기서 끝내죠. 김태곤이 신호를 보내자 두 남자가 정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한 후였습니다. 그 순간 정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년 동안 숨겨왔던 707특임대 출신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정수진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정수진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비틀며 뒤로 돌리고 동시에 무릎으로 옆구리를 쳤습니다. 으악! 첫 번째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정수진은 이미 복도에 있던 수액 거치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철제 수액 거치대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수진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남자의 다리를 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두 번째 남자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태곤은 이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너 뭐야? 정수진은 수액 거치대를 바닥에 놓고 김태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다시 이 구역에 침입하지 말라고. 김태곤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정수진이 그의 무릎을 정확히 쳤습니다. 김태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 무릎이. 김태곤의 무릎뼈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정수진의 타격은 정확했습니다. 회복하는데 몇 달은 걸릴 상처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과 보건소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원장이 바닥에 쓰러진 세 남자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여자가 갑자기 우리를 공격했어요. 김태곤이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수진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수진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보건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당방어였습니다. 정당방어? 이렇게 심하게? 저희가 먼저 공격당했어요. 저 여자가 미쳤어요. 김태곤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태곤은 구급차로 실려갔고 정수진은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정수진 씨, 짐 정리하고 일단 집에 가세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정수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인 병실을 지나갈 때 문틈으로 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사님, 작전 완료입니다. 적 3명 제압했습니다. 정수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임무 완료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김태곤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수진은 다음 날 오후에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김태곤의 진술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웠고 정수진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정수진 씨, 일단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니 연락이 닿는 곳에 계셔야 합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병원 앞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한 젊은 여성이 정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정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수진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박노인의 손녀딸입니다. 박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수진은 놀랐습니다. 2년 동안 박노인을 돌봤지만
가족이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동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정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박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정수진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정수진 앞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박민정의 말에 정수진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박민정의 아버지, 즉 박노인의 아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정수진님께 할아버지를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고 찾아뵙지 못한 것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비밀작전에 참여하셨고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들을 하셨습니다. 치매가 시작되면서 가끔 옛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국가보안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 님이 할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이 부질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진 님도 군 출신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꾸 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군요. 외삼촌 김태곤이 할아버지를 이용해 병원에서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일에 동조할 수 없었지만 막을 힘도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김태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죗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정수진 님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정수진은 박민정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셨나요? 네. 할아버지 방에 훈장들이 많아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저희도 자세히 몰라요. 국가기밀이라고 하시면서 박민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병원 방향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정수진을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민정은 눈치를 채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할아버지 문병 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박민정이 떠난 후 원장이 정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정수진 씨, 사실 제가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이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2년 전 정수진 씨가 이력서를 낼 때 경력 조회를 했거든요. 하지만 군 기록이 모두 보안 처리되어 있었어요. 국가 1급 보안 사항이라고 나오더군요. 원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 분이길래 기록이 완전히 봉인되어 있을까? 정수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을 보니 확신이 섰어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거든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곤 때문에 병원이 시끄러워졌지만 사실 저도 그 사람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진 씨가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김태곤이 먼저 도발했다는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장의 제안에 정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박노인만 잘 돌봐주세요. 그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정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노인이 계속 찾으세요. 중사님 어디 갔냐고. 정수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진은 박민정이 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박노인이 6.25 전쟁 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중사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평범한 간병사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본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수진은 손등에 화상 자국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국은 707특임대에서 받은 상처였습니다. 적의 수류탄 파편에 맞았을 때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수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정수진은 다시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김태곤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수진 씨, 피고소인 김태곤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김태곤의 진술서에는 정수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과 동행자들을 폭행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정수진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진 씨, 상대방이 중상을 입었어요. 무릎뼈가 완전히 부서져서 수술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묵비권만 행사하시면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국정원 김중훈 과장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사는 당황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보안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훈의 말에 형사는 어쩔 수 없이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정수진은 김중훈을 바라봤습니다. 정수진 중사,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정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중훈은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소식이 들려와서 직접 왔네. 2년 동안 잘 지냈나? 네,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김태곤이라는 사람 무릎을 부러뜨린 게 평범한 건가? 김중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정당방어였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가 먼저 시비를 걸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어. 김중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태곤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지역 조폭 출신이더군. 사채업으로 돈을 벌다가 최근에는 요양원을 이용한 보험 사기에 손을 댔다고 하네. 정수진은 놀랐습니다. 보험 사기요? 허위 입원, 과다 진료비 청구 등등. 박노인도 그중 하나였어. 실제로는 김태곤과 혈연 관계가 없는데 조카라고 속이고 입원시킨 거지. 김중훈의 설명에 정수진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박노인이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네가 그를 제압한 덕분에 수사 단서를 잡을 수 있었어. 고마워하네. 그럼 저는? 당연히 무혐의 처리될 거야. 국가 유공자가 범죄자들을 제압한 거니까. 김중훈이 정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간병사를 계속할 생각인가? 네, 그럴 생각입니다. 707 시절 실력이 녹슬지 않았던데 복귀할 생각은 없나? 정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김중훈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정수진은 무혐의 처리되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김중훈이 함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노인은 정말 6.25대 특수부대 출신인가요? 그렇네. 당시 침투작전의 전설이었어. 자네와 비슷한 부류였지. 김중훈의 대답에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진은 병원 앞에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태곤이 휠체어에 앉아 무릎에 섰고 깁스를 한 채 병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미쳤어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김태곤 옆에는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리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곤 씨, 하지만 경찰 발표로는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저 여자가 몸빼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의는 어디 갔어요? 김태곤이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수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태곤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을 주무르던 그가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박민정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수진을 보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정수진 씨,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네,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찾으세요. 언제 오시냐고. 박민정의 말에 정수진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면회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곤은 여전히 병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병실에 들어서자 박노인이 정수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중사님, 작전에서 돌아오셨군요. 네, 할아버지. 임무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정수진은 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2년 동안 돌봤던 그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적들은 모두 제압했나요? 네, 모두 제압했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박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중사님이야. 다음 임무는 뭡니까? 정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지키는 임무입니다. 일주일 후 정수진은 다시 평안요양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이 직접 복직을 요청했고 김태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병원 측도 정수진이 피해자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곤은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병원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후원회도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정수진은 다시 박노인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1호 병실로 돌아온 첫날, 박노인은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중사님 복귀하셨군요. 네, 할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정수진은 박노인의 체온을 재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해왔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압적이었던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병사들은 다시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고 환자들도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수진 씨, 정말 다행이에요. 이미영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태곤이 사라진 후 간병사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3층 보호자 때문에 다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거든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열심히 일해요. 정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나 승리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정수진은 박노인과 함께 1층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걷는 이 시간이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중사님,
이번 작전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박노인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배우셨나요? 진짜 적은 총을 든 적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박노인의 말에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25 전쟁을 치른 노병의 말에는 깊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적들과 싸우셨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총과 칼로 싸웠죠. 중사님은 더 어려운 싸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맨손으로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약한 사람들을 지켰잖습니까? 박노인의 말에 정수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수진은 박노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한켠에 앉아 간병일지를 작성했습니다. 2년 전부터 해왔던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중사님, 박노인이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다음 임무는 민간 보건입니까? 박노인의 질문에 정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중훈 과장이 복귀를 권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간 작전 중이죠. 정수진의 대답에 박노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민간 작전도 중요한 임무니까요. 밤 10시 정수진은 마지막으로 박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박노인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김태곤이 사라진 후 병원의 밤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정수진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다른 병실들을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었지만 습관이 되어버린 일이었습니다. 105실을 지나갈 때 문 안에서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곤 때문에 무서워했던 할머니도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고 있었습니다. 3층 특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김태곤이 입원시켰던 가짜 삼촌도 이미 퇴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정수진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는 밤이었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평범한 일상.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정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하루 종일 웃으셨어요. 정수진 씨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임무였습니다. 거창한 국가 기밀이나 위험한 작전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상의 임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정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중사님, 오늘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박노인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임무입니다. 그것 참 좋은 임무네요. 박노인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CCTV에는 묵묵히 순찰 중인 한 여인의 그림자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수진은 각 병실을 돌아보며 환자들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의 전직 군인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평범한 간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와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그녀는 여전히 국가의 칼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칼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평안요양병원의 긴 복도 끝에서
정수진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조용한 밤, 그녀는 국가의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따뜻한 손이 되었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